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맞는 말을 했는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는 경험. 반면에 어떤 분은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방에 들어섰을 뿐인데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분께 쏠리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것이 단순한 외모나 옷차림의 차이가 아닙니다. 직위나 돈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힘, 즉 내공과 기품의 차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 대부분의 분들이 평생 동안 사람에게 존중받으려고 노력해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계신가요? 그 노력 자체가, 그 간절히 인정받으려는 마음 자체가 오히려 존경을 멀리 쫓아버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서울대학교 사회심리학 연구팀이 최근 3년간 2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입니다. 사람들에게 강하게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처음 만났을 때 오히려 신뢰도가 낮게 평가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차이가 무려 2.7배였습니다. 대한심리학회도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오늘 그 답을 고전 속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매우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고 계신 우리 세대, 우리는 젊었을 때 자식들 키우느라 가정을 위해 온몸을 바쳤습니다. 그 고생이 얼마나 많았는지 지금도 몸에 그 흔적이 남아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우리가 가끔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갔더니 그냥 말 한마디 없이 앉아 계신 분에게 모두가 먼저 다가가더라는 것. 내가 열심히 말을 해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데 그분이 한마디 하면 모두가 조용해지더라는 것.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처음 만남에서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판단하는 6가지 신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둘째,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2가지 이야기를 통해 그 원리를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셋째,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합니다. 고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알고 싶거든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 말고 아직 생각을 가다듬기 전에 드러내는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처음으로 친구를 집에 데려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은 이미 그 아이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시지 않았나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왠지 믿음이 가는 아이가 있고 열심히 설명을 해도 왠지 믿업지 않은 아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내공의 신호입니다. 첫 번째 법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 빠른 사람일수록 내공이 부족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말이 빠른 게 왜 나쁜가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은 말을 빠르게 할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할 말이 많아서이고 또 하나는 침묵이 두려워서입니다. 잠깐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2번째 이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침묵이 생기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할 것 같아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을 채워 넣으려 합니다. 그런데 진짜 내공이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침묵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을 즐깁니다. 한마디를 해도 정확하게 그리고 적절한 때에 합니다.
마치 명궁이 화살을 쏘기 전에 충분히 조준하는 것처럼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50년 넘게 살아오시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말이 적은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경험을요. 그것이 바로 내공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법칙입니다.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내면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분 주변에 계신 적 있으시죠? 모임에 가면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끊임없이 증명하려는 분. 사실 그분은 지식이 많아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할까봐 두려운 겁니다. 옛말에 그릇이 얕으면 물이 조금만 담겨도 소리가 나고 깊은 그릇은 가득 채워도 조용하다고 했습니다. 진짜 깊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겸손합니다. 왜냐고요? 지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이미 이것을 경험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60년을 넘게 살아오시면서 아는 게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겸손해지셨죠. 그게 맞는 겁니다.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이 빠를수록 내공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아는 척 많이 할수록 내면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죠?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법칙입니다. 변명을 많이 하는 사람은 서서히 주도권을 잃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일이 잘못됐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즉각적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려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짧게 인정하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고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옳은 일은 10가지 변명이 필요 없다. 변명이 많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고 상대방의 평가에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즉,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겁니다. 내공이 있는 분들은 달리 행동합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시간과 행동이 말해주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히 우리 세대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했을 때 길게 변명하기보다 짧게 인정하고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가족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존경스럽겠습니까? 네 번째 법칙입니다. 침착한 사람이 상대를 오히려 긴장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존경받으려면 강하게, 단호하게, 때로는 큰 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천둥은 무섭지만 곧 지나가 버립니다. 반면 잔잔하지만 깊은 호수는 그 깊이를 알 수 없어서 더 두렵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저분은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반응하겠구나 라고 상대방이 이미 알아챕니다. 그러면 쉽게 흔들 수 있죠.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분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실 때 이런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처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네 가지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다섯 번째 법칙입니다. 공을 다투지 않는 사람에게 큰 일이 맡겨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무슨 일이든 자기 공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의 때도 이건 제가 먼저 생각한 아이디어였는데요.
저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런 분들 주변에 많이 보셨죠? 그런 분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잠깐은 인정받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중요한 일을 맡기기가 꺼려집니다. 왜냐고요? 혼자 공을 가져가려 하니까요. 반면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다른 사람이 공을 가져가도록 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처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가 쌓입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볼 줄 아는 분이라는 게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큰일은 이분들에게 맡겨집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제대로 된 어른이라면 이 이치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법칙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내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침묵이 왜 어려울까요? 우리 본능이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맞받아치고 싶고, 누가 틀린 말을 하면 바로잡아주고 싶고, 누가 날 공격하면 방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공이 있는 분들은 이 본능을 이기실 줄 압니다. 모든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압니다. 모든 도발에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압니다. 적절한 때에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만들어집니다. 그 경계선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태도를 조정합니다. 함부로 굴지 않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6가지 법칙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말이 빠른 사람일수록 내공이 부족합니다. 둘째,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두려움이 있습니다. 셋째, 변명이 많을수록 주도권을 잃습니다. 넷째, 침착한 사람이 상대를 긴장하게 합니다. 다섯째, 공을 다투지 않아야 큰일을 맞습니다. 여섯째,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내공을 가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만 드렸는데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2가지 이야기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래전 중국 어느 작은 고을 이야기입니다. 청운산 기욤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 제시라는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재산이 많은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가 그가 35년 동안 항상 올바른 사람들과 만나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시가 문화생을 뽑는다고 하면 선비들도 상인들도 학자들도 모두 몰려들었습니다. 제시에게 인정받으면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제시의 대청마루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사람, 긴 두루마기를 걸친 사람, 유명인의 추천서를 가져온 사람, 희귀한 책들을 잔뜩 들고 온 사람, 웃음소리와 자랑소리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어떤 이는 경성에서 공부했다 하고 바로 그 순간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풍이라는 젊은 선비였습니다. 낡은 무명옷, 먼지 묻은 헌 신발, 낡은 책 몇 권이 담긴 작은 보자기 하나. 그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조용히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비 하나가 그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런 차림으로 여기에 오셨소? 아무것도 없으시면 무슨 할 말이 있다고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풍은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었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관리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시 문화생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차례로 자기소개를 해 주십시오. 학문, 재능, 남들보다 뛰어난 점을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사람이 일어나 거의 1시간 가까이 떠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경전 구절을 수백 개 줄줄이 외웠습니다.
세 번째는 상업 전략을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각자 이전 사람보다 더 길게, 더 화려하게 말하려 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차례가 왔습니다. 관리가 맨 뒤 자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쪽 분은요, 방 안에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저 헌옷차림이 말할 차례군요. 뭘 알겠어요. 풍이 조용히 두 손을 모아 예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침묵.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내 말을 못 들으셨소? 풍이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소개를 안 하시오? 풍이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말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면 그 말들이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말을 마친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대청마루가 떠들썩하다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억지 웃음을 짓고 어떤 이는 눈살을 찌푸리고 어떤 이는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침묵이 다시 깨졌습니다. 한 학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단한 척이시군요. 올해 자기소개도 안 하는 건 그냥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 아니요. 다른 상인도 거들었습니다. 여기 오셨으면 자신을 알려야 하지 않겠소. 말 안 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풍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침묵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맞다고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관리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상의 분쟁 상황을 드리겠습니다. 두 상인 사이에 일어난 다툼을 어떻게 해결하겠는지 각자 말씀해 주세요. 앞 사람들은 온갖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소송을 제안하는 사람, 권력을 이용하라는 사람, 엄하게 처벌해서 본보기를 삼으라는 사람, 풍의 차례가 됐습니다. 관리가 물었습니다. 그쪽은 어떻게 처리하겠소? 풍이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두 분이 해결을 마친 후에도 계속 함께 거래를 하셔야 합니까? 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풍이 옅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사람을 찾지 마세요. 두 분 모두 다시 만나고 싶어지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말이 끝났습니다. 설명도 없고 부연도 없고 논쟁도 없었습니다. 관리는 기록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이번에는 방 안에서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계속됐습니다. 종호가 되어서야 제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주인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병풍 뒤에서 모든 것을 다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앞으로 나와 각 사람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아무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인에게 작은 나무 상자를 가져오라 이르고는 안에서 흰 구슬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이것을 가져가십시오. 방안이 순식간에 긴장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한 학자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일단 보관해 두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공평하지 않소. 두 사람이 다투기 시작했고 거기에 몇 명이 더 가세했습니다. 각자 자신이 더 합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직 풍만이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시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대는 그 구슬을 원하지 않소? 풍이 대답했습니다. 그 구슬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드리고 싶은 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자연히 그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먼저 짚는다면 그것은 제 손으로 제 것이 아닌 것을 취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로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시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아주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결과가 문 앞에 붙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풍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자랑한 것도 없는데. 왜 그가 선발됩니까? 몇 사람이 제시를 찾아가 따졌습니다. 제시는 차를 따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모두 저에게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지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풍은 저로 하여금 스스로 그 가치를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저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자기소개를 요청했을 때 여러분은 과거에 대해 말했습니다. 오직 풍만이 현재로 하여금 말하게 했습니다. 남들이 비웃을 때 여러분은 이기려 했습니다. 오직 풍만이 자신을 지켰습니다. 이익 앞에서 여러분은 가져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오직 풍만이 가져가지 않을 이유를 찾았습니다. 한 사람의 내공은 얼마나 많이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멈출 줄 아느냐에 있습니다. 그는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를 고개 숙이게 했습니다. 저는 가장 재능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대청마루 전체를 저절로 조용하게 만든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방에 있던 사람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풍이 한마디 할 때마다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듣기 위해 멈췄다는 것을요, 그가 더 큰 소리를 낸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말이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자리에서 나왔고 과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빈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무게였습니다. 몇 년 후 풍은 제시의 오른팔이 됐습니다. 그는 화려한 말솜씨로 유명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한 번이라도 만난 상인들은 모두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졌다고요. 바로 이것이 진짜 신뢰입니다. 권력이나 명성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품과 자제력으로 키워진 신뢰입니다. 고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금은 금빛으로 칠하지 않아도 귀한 것입니다. 진정한 품격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말로 자신을 높이는 일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랑은 가치를 오히려 깎아먹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히 인상적입니다. 남쪽 영안부에 망씨 가문이라는 큰 집안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사방팔방으로 무역을 하는 부호였습니다. 가솔이 200명이 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차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는 호통 소리가 없었습니다. 큰 소리로 싸우는 일도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마치 각자 자기 할 일을 아는 것처럼 질서 있게 돌아갔습니다. 외부인들은 주인이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을 움직이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백발의 집사 시만이었습니다. 시만은 집사로 45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솔들을 때린 적도 없고 면전에서 벌을 준 적도 없고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과시한 적도 없었습니다. 가솔들을 만나면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귀한 손님을 만나면 두 손을 모아 예를 갖췄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항상 낮고 부드러웠으며 발걸음은 항상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부엌 하녀에서부터 오랜 마부들까지 그와 마주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낮추게 됐습니다. 아무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위협한 적이 없었는데도 말이죠. 어느 날
주인이 경성에서 조카를 데려왔습니다. 육항이라는 스물을 갓 넘긴 공자였습니다. 부유한 집안 출신이고 독서도 많이 했고 어려서부터 온갖 칭찬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우 오만했습니다.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이 왜소한 노인에게 정성껏 예를 갖추는 것을 보고 육항이 비웃었습니다. 집사가 저렇게까지 대접을 받아요? 여기 사람들이 너무 소심한 것 아닌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육항은 아무도 반응하지 않을수록 자신을 더 증명하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날 시만이 마당에서 장부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육항이 일부러 지나가다가 대나무 폐 묶음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바닥에 폐들이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주변 가솔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화를 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마는 천천히 몸을 굽혀 하나하나 폐를 집어들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그러고는 육항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아 한 번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 한 번,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공작께 폐를 끼쳤습니다. 말이 끝났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육항이 크게 웃었습니다. 봐요, 그냥 참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가솔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함께 웃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육항이 늦게 일어나 사람을 불렀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세수물을 부탁했습니다. 아무도 준비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요청했습니다. 아무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말을 타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마구간은 열려 있었지만 마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재에 갔더니 문은 열려 있고 책상도 깨끗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있던 차 시중이 없었습니다. 육항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온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나서서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예를 갖추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무도 추가로 해주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육항이 화가 나서 주인을 찾았습니다. 숙부님, 이 집안 사람들이 저를 무시합니다. 주인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않았다. 아무도 네 말을 안 들었을 뿐이지.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는 이 집안에서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느냐? 육항이 멈칫했습니다. 사실 그는 아직 아무 책임도 맡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너를 믿어주길 원한다면 먼저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야 한다. 믿음이 먼저고 복종이 나중이다. 그 오후에 북방의 상인 일행이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주인이 갑자기 자리를 비우게 됐고 시만이 대신 맞이하게 됐습니다. 육항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집사가 무역 이야기를 얼마나 알겠어.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그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상인 일행이 시만을 보자마자 동시에 일어서서 예를 갖췄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이 먼저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대화 내내 아무도 그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무례하게 가격을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짧은 질문만으로 시마는 양측이 모든 조건에 합의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마지막에 나이든 상인이 말했습니다. 오늘 심 선생님이 맞아주지 않으셨다면 하루 더 기다려달라고 요청드렸을 겁니다. 육항이 점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나서 그가 다가갔습니다. 선생님께 무슨 특별한 것이 있기에 모두가 이렇게 공경합니까? 시만이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들에게 말을 듣도록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그 대답이 육항을
더욱 답답하게 했습니다. 며칠 후 집안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강가 창고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한밤중에 다급한 소식이 전해졌고 가솔들이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물을 가져오라는 사람, 마차를 준비하라는 사람, 갑론을박하는 사람들로 순식간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오직 시만만이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서 말했습니다. 자네는 동쪽으로 가게, 자네는 장부를 지켜, 자네는 어르신과 아이들을 밖으로 모시게, 자네는 관에 보고하게. 한마디 한마디가 몇 글자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되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즉각 움직였습니다. 단숨에 혼란이 사라졌습니다. 육항이 옆에서 이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전개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이해했습니다. 어떤 명령은 크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그것은 수많은 날들의 신뢰로 이미 쌓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화재 이후 피해가 최소화됐습니다. 현해 관리가 직접 찾아와서 시만이 지휘자였다는 것을 알고 몸을 굽혀 감사를 표했습니다. 육항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집사 앞에서 허리를 굽히다니. 그날 밤 그는 시만의 방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어제 선생님의 그 고개 한 번이 왜 저를 지금까지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까? 시만이 차 한 잔을 따르며 여느 때와 같이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제가 공자님과 다툽다면 이긴 것은 이뿐이었을 겁니다. 제가 화를 냈다면 이긴 것은 감정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고개를 숙였을 때 그것은 제 자존심이 아니라 제 인품이 일어선 것입니다. 저는 무례함 앞에 고개를 숙인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신의 예법을 지키기 위해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그가 한 번도 상처받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상처를 받고도 품격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항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도 그런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모든 가솔들 앞에서 육항이 시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시만이 미소를 지으며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과거의 일을 꺼내지도 않고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한마디만 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오늘부터 진정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나 육항이 망씨 가문의 주인이 됐습니다. 재산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어도 그는 한 번도 권력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비결을 물으면 그는 항상 시만이 앉았던 낡은 의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때의 권위는 큰 목소리에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소리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오직 인품이 있는 사람만이 조용히 말해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듣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4가지 진정한 가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고 싶을수록 더 쉽게 꿰뚫려 버립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판단의 권리를 넘겨버리게 됩니다. 진정한 내공을 가진 분들은 인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정은 결과이지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상대방에게 좋게 보이려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나답게 있는가?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두 번째, 신뢰는 경계선에서 생깁니다. 항상 쉽게 동의하고 항상 도움을 주고
절대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진지하게 여기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법입니다. 경계선은 관계를 잃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남은 관계들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세대가 이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릴 때 어른들이 가르쳐 주셨죠. 아무에게나 고개 숙이지 마라. 이것이 바로 그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태도를 존경합니다. 지켜진 약속 하나가 100마디 좋은 말보다 값집니다. 한 번의 평정심이 10번의 논쟁 승리보다 무겁습니다. 인품은 언제나 명성보다 앞서고 명성은 인품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시만이 보여줬습니다. 무례함의 직면에서도 자신의 예법을 지켰습니다. 그 한 번의 고개 숙임이 오만한 육항을 평생 바꿔놨습니다. 네 번째, 재능이 아니라 기품이 사람들의 기억에 남습니다. 재능은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감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품은 수년에 걸쳐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기품은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 사이의 일치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세대는 이미 이것을 삶으로 증명해 오셨습니다. 다만 때로는 그 가치를 말로 확인받고 싶으셨을 뿐이죠. 오늘 그 확인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것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힘 있는 분들은 천천히 말씀하십니다. 감정이 이성보다 빨리 달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을수록 빠르게 말하게 됩니다. 주도권을 가진 분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충분히 무게를 갖도록 합니다. 사람들은 말의 속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경외하는 것은 그 말 뒤에 있는 안정감입니다.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한 박자 늦게 대답해 보세요.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딱 3초만 멈추는 겁니다. 3초가 여러분의 존재감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둘째, 기품 있는 분들은 항상 상대방을 한 박자 기다리게 합니다. 물음을 받아도 즉각 대답하지 않고, 칭찬을 받아도 서둘러 기뻐하지 않고, 비판을 받아도 즉각 반박하지 않습니다. 이 여유가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자신의 반응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군자는 서둘러 친해지려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만나면 얼굴을 알고 10번 만나야 마음을 안다는 고전 말씀을 기억하세요. 외로운 사람일수록 관계를 많이 원합니다. 하지만 도를 아는 분들은 양보다 질을 중시합니다.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 가벼이 약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한 사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넷째, 덜 약속할수록 더 믿음직스럽습니다. 말을 잘하지만 실행은 적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약속을 하지 않지만 한 번 맡은 것은 반드시 완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말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믿음직한 사람에게 일을 맡겼을 때의 안도감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신뢰는 거창한 약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완수된 수많은 작은 일들에서 쌓입니다. 다섯째, 감정을 덜 드러내는 사람이 더 존중받습니다. 차갑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감정이 외부 세계에 쉽게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쁠 때도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고, 화날 때도 도를 잃지 않고, 실패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줍니다. 어떤 시대에도 안정감은 권위의 기반입니다. 이것이 특히 손자, 손녀들에게 중요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그것에서 평생의 지혜를 배웁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10배 아니 100배 더 강합니다. 여섯째, 진정한 내공을 가진 분들은 자리를 다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리는 언제나 그분들을 찾아옵니다. 박수를 쫓아다니지 않고 앞에 나서려 서두르지 않고 천하의 눈에 들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조용히 자신을 갈고 닦습니다. 일정한 시점이 오면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 조언을 구하고 책임을 맡기고 자발적으로 존경을 드립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길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큰 소리 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 세월이 이미 여러분 안에 심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의식적으로 더 갈고 닦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 만남에서 사람의 내공을 드러내는 6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말의 속도, 지식 과시, 변명의 빈도, 침착함, 공에 대한 태도, 침묵의 활용. 이 6가지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 풍의 이야기에서 배웠습니다. 자신의 말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 하여금 말하게 했습니다. 자신을 지켰고 이익 앞에서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결국 제시로 하여금 스스로 그의 가치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시만의 이야기에서 배웠습니다. 고함도 위협도 없이 집안 200명을 움직였습니다. 무례 앞에서도 자신의 예법을 지켰습니다. 45년간의 신뢰가 축적돼 있었기 때문에 화제 때 몇 마디 말로 혼란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남들이 나를 존경하게 할까 물으시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매일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할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이 바로 그 사람의 기품이 말하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방안이 조용해지는 그런 어른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고치게 되는 그런 어른, 그 모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평생 살아있는 교과서가 될 겁니다. 우리 함께 그런 어른이 됩시다. 돈으로 살 수 없고 권력으로 줄 수 없는 것, 바로 인품이라는 자산을 매일매일 쌓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고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 앞에서는 잠깐 고개를 숙이지만 인품 앞에서는 한평생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됩니다.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함께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어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